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3년 국가직 9급 국어 기출문제 해설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기 전에 전반적인 좀 얘기를 해보자면, 문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규범 문법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학교 문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좀 이론적인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문 규정과 관련해서 두 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도 문제 수가 조금 한 문제 정도는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도 세 문제인데, 한 문제는 문학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독서 쪽이랑 좀 가깝게 한 문제는 이제 출제돼서 이 좀 정체성이 없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가 이제 세 문제 나왔죠. 어휘 문제가 세 문제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독서, 비문학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독서 영역을 좀 준비하다 보면 기존에 배웠던 어떤 그런 지문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풀 때 좀 내용적으로 좀 당황했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 이제 독서인데, 이제 합법도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독서로 잡죠. 그렇죠? 비문학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보면 조건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조건형 문제가 나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내용적 조건이라는 걸 하나 주고, 그 다음 형식적 조건이라는 걸 하나 줄 거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내용보다는 형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의 실천 방법을 포함시켜라. 이거는 이러한 내용, 그렇죠? 생활 속의 실천 방법이라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내용적 조건이고요. 지금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대요. 그러면 강조를 위해서 평서형을 의문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라 라고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비유법을 7가지 잡습니다. 뭐 직유, 은유, 대유, 풍유, 그 다음에 화류, 의인, 중의, 이렇게 7개 잡지만 합법과 작문에서는 비유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직유랑 은유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조건이 형식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요 형식적 조건 가지고 한번 봤어요. 한번 봤더니 1번, 2번은 물음표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음표가 없으면 서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눈으로 바로 딱 보자마자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서리가 없으니까 두 개 날리고요. 그러면 3번, 4번을 봤더니, 자, 3번에 물음표가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또 물음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설인지 아니면 문답법, 자문자답인지, 그래서 강조를 위해서 서리법을 쓴 건지 아니면 진짜 묻고 답하는 건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더니, 자, 읽어보면서 우리는 뭐 찾아야 돼요? 비유도 같이 찾아야겠죠. 그래서 자, 읽어보면서 비유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의인도 있긴 합니다. 그죠? 의인이 있긴 한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자, 물었습니다. 피서객들이 양심이 모래밭 위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문맥을 보면 이거는 자문자답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한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문형으로 강조하고 있네요. 설입니다. 자, 설이 하나 찾았고요. 자, 이제 여기에 비유가 있는지 보면 되는데, 일단 얘가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의인이 있기 때문에 얘도 비유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화작에서 비유로 가면 직유, 은유를 주로 말하니까 직유, 은유가 있는가 한번 봤더니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와 위로 뒹굴고 있습니다. 이때 양심이 뭡니까? 쓰레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은유가 나오네요. 은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봤더니 상어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가 고래가 죽어가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간도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인간도 결국 고통을 받는다는 거네요. 설이. 자, 이제 비유가 있나 볼게요.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된대요. 바다는 뭐가 된다? 쓰레기 무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은유가 있네요. 자, 일단 형식조 조건을 봤을 때 3번, 4번은 둘 다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적 조건, 생활 속의 실천 반복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3번,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집으로 대가져가기도 우리 노력하자, 대가져가도록 합시다 라고 청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온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오네요. 집에 가져가자. 4번에는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냥 은유로 끝나버렸으니까요. 따라서 정답이 3번입니다. 요 문제는 그래서 형식조 조건으로 먼저 1번, 2번을 빨리 제끼고 그 다음에 3번, 4번에서 형식조 조건 가지고 먼저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본 다음에 내용적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확정지면 됐던 문제입니다.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저희가 합법 지문에서 많이 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얘도 합법 지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비문학에서 합법과 작문 지문은요, 물론 모든 국어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합법과 작문은 출제자의 의도를 발문해서 정확하게 찾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 했냐면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거래요. 대화에 나타난, 그렇죠?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 그러면 백 팀장의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고대리의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임대리의 말하기 방식이겠죠. 그래서 선지를 봤더니 시작을 백 팀장, 고대리, 임대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말하기 방식이니까 먼저 어떻게 한다? 백 팀장부터 읽고, 그렇죠? 백 팀장부터 읽고, 요 딱 두 줄이에요. 요 두 줄 읽고 백 팀장과 관련된 선지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고대리 부분 읽고 고대리와 관련된 선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리 읽고 임대리와 관련된 선지 3번, 4번 이렇게 우리가 끊어서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을 설정한 건 발문을 통해서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백 팀장을 볼게요.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1번 백 팀장은 팀원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며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쵸? 다시요.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자, 없죠. 그쵸?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볼게요. 유대감을 드러내는 이 부분을 가지고 유대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내 게시판에 워크숍 장면을 올리면 그 사내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같이 내용을 공유하는 거 되니까 당연히 유대감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건 내용이고 지금 얘는 뭐라고 했어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표현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문장에서 그 표현이 없죠. 따라서 1번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출제자 의도 파악하고 읽으면서 선지, 자, 요 첫 번째 문장 읽고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없네, 답은 1번이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만약에 이게 내용이라고 하고요. 내용이라고 하고 4번에서 만약에 4번에서 임대리가 아니라 백 팀장이었다면 임대리가 아니라 여기가 백 팀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백 팀장.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이 부분을 읽고 1번하고 4번 선지를 보는 거죠. 왜? 백 팀장과 관련된 거 먼저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고대리 읽고 2번 보고 이런 식으로 먼저 내가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백 팀장 말하기 방식, 고대리 말하기 방식, 임대리 말하기 방식에 대한 것을 내가 끊어서 접근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문제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가볼게요.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용 표현이 나왔네요. 근데 이 관용 표현이
그렇게 막 어려운 관용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관용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홍역을 치르다, 잔뼈가 굵다, 그 다음에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만약에 디귿이 어려웠다면 일단 넘기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보통 기역 니은하고 리을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디귿이 뭐냐면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가 기출에서도 우리 교재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송곳, 그쵸? 그 송곳의 끝이 지금 세울 수가 없다. 송곳의 끝을 세울 수가 없다. 즉 발 디딜 틈이 없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관용 표현의 의미고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게 틀린 거죠.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건 발 디딜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송곳의 끝을 세울 수 없다라는 뜻이니까요. 왜? 너무 빽빽해서. 그래서 너무 빽빽하니까 송곳의 끝을 세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귿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가 아니라 발 디딜 틈이 없다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문학에서 많이 풀었던 그 순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좀 쉽게 출제됐어요. 일단 첫 번째 문단을 제시해 줬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마지막 문단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나 다의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건데 선지를 봤더니 가로 시작하거나 나로 시작하거나 다로 시작하거나 다 세 가지 다 좋네요. 그래서 요 선지 가지고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무조건 가로 시작한다, 무조건 나로 시작한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이 가나다에서 표지를 한번 봤더니 가에는 표지가 없는데 나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표지를 줬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앞에 문단과 나 문단이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라는 이 표지를 기점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 다, 다는 이제 그런 데인데요. 그렇죠? 그런 데는 또 화제가 바뀌는 거니까요. 자, 일단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를 가지고 한번 신경을 써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요 나 지문 한번 먼저 봤더니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 궁금증과 답답함이 P 문제점,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얘가 해결책인데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렇죠? 데이터 소스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뭐 한 겁니까? 해결한 거네요. 그렇죠? 해결을 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이건 사례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래서 좋아요라는 것을 통해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얘가 문제점, 그 다음에 좋아요가 해결책이니까 이 좋아요가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 문단에서 PS 구조구나.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앞에와 뒤에가 내용이 나왔을 때 해결책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문제점이 먼저 도출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먼저 도출된다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 들어가 보면 자, 가를 볼게요.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알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죠? 마케팅 조사를 해왔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을 볼게요. 자, 달을 봤더니 그런데 기업들은 그런 노력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아쉬운 점도 많대요. 아쉬운 점도 많다? 이거 문제점 아닌가요? 쉬운 예로 사례 던지네요.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이게 아까 가에서 봤던 마케팅 비용이잖아요.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효과가 나는지 알지 못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아쉬운 점이죠. 자, 그러면 다가 문제점이네요. 다가 문제점이고 지금 다가 문제점인데 이 다가 뭘로 받았어요? 그런 대로 받았죠. 그러면 지금 이 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성 있는 게 뭐였습니까? 가였잖아요. 여기서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이 부분이 뭐와 관련된다?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
이게 아쉬웠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가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온다? 해결책이 있는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 데이터로 시작하는 거죠.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기업들은 점점 더 고객의 취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래서 기업들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중요한 경영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 내용까지 봤다면 순서가 결국 가, 다, 나가 되고요. 요 앞문단이 뭡니까? 앞문단이 두 갈씩인 거죠.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한 겁니까? 상술해 준 거죠. 그래서 먼저 두 가지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던져주고 그리고 그걸 지금 가, 다, 나로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고 맨 마지막에 결국 하면서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그 표지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라는 부분 그 표지를 중점으로 해서 요 나 지문을 PS 구조라는 거 문제점과 해결책 구조라는 그것을 땄다면 나 앞에 당연히 문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가 해결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5번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설 문제긴 한데 문학 문제긴 한데 문학이라고 보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문학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단순하게 좀 내용일치 문제 형식이라서 여기서 뭔가 어떤 문학적인 기교라든가 기법적인 부분 아니면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해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억 무진에는 명물이 뭐 별로 없지요. 무진이라는 곳에는 명물이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이어갑니다. 쭉 이어가고요. 여기서 이 부분요.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상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면서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진에는 지금 명산물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갔더니 뒤에 요 서술자죠.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진에는 명산물이 없는 건 아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술자면서 주인공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네요.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 명산물이 뭐다? 안개랍니다. 무진의 명산물은 안개다 하면서 그 명산물인 이유를 이렇게 즉 안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를 한번 본다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내용인데 지금 4번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무엇을 안개가 유명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이고요. 그렇죠? 서술자 나의 생각인 거고 앞에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봤을 때 명산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선지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게 틀렸네요. 자, 그렇죠? 단순하게 내용일치 문제고요. 나머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지문 속에 다들 내용이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은 사자성어 문제죠. 사자성어 문제인데 지금 선지를 보니까 1번이 각주구검이네요. 각주구검. 어려움이 있다.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고요. 자, 2번이 곤토중래. 그래서 실패한 후에 내가 기력을 다시 회복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착수하는 거. 어떤 일에 착수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곤토중래. 그다음에 3번이 와신상담. 참고 견딘다는 거죠. 참고 견딘다. 그 다음에 4번이 침소붕대. 이게 과장이죠. 4번이 침소붕대 과장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지만 외국 여행 다녀온 사람의 입을 막는 것도 그중 하나다. 특히 그것이 그 사람의 첫 외국 여행이었다면 입 막기는 포기하고 미주알 고주알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이런 얻는 여행의 경험을 들어주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다. 자, 그러니까 들어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별거 아닌 사실을 땡땡하거나 자, 그럼 별거 아닌 사실을 땡땡하래요. 그럼 1번 선지가 아까 뭐였어요? 어리석다는 거죠.
별거 아닌 사실을 어리석거나 말이 안 되네요. 문맥상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별거 아닌 사실을 실패 후에 힘을 길러 다시 한번 착수한다. 내용이 안 맞죠. 그 다음 3번 와신상답. 그 사람이 별게 아닌 사실을 참고 견디거나, 그죠? 그 사람이 별거 아닌 사실을 참고 견딘다? 뭔가 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뭐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한들 그런 수다도 큰 피해를 입는 거는 아니니까 우리 들어주자 이거잖아요. 따라서 그 사람이 별거 아닌 사실을 뭐한다? 과장하거나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뭐한다? 일반화시킨다. 이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한테는 큰 피해가 없는 거니까 좀 들어주자. 이런 맥락이니까요. 자, 지금 과장을 뜻하는 4번 침소분대가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한자로 제시했기 때문에 한자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맥에서 적절한 걸 찾으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많이 봤던 가장 기본적인 아주 각주국어, 권토중래, 그죠? 와신상담, 그 다음에 침소분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사자성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거나 난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7번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자, 이제 문학이 나왔죠. 문학이 나왔는데, 자, 그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지금 PPT 띄워진 거랑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 PPT에서는 이제 고어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고어를 좀 풀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아도 없고요, 그렇죠? 아래아도 없고 현대어 뜻풀이에 맞게 제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풀어놨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작품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막 해석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이 못 오든가 무슨 일로 못 오든가 하면서 지금 같은 구조를 뭐 했습니까? 반복했네요. 그렇죠? 너 왜 못 오느냐? 자, 그리고 나서 못 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화자가 님이 오지 못하는 것을 지금 상상해 보네요. 노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그 다음에 뒤주 안에 궤를 놓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범위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뭐 점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점층. 점점 구체화시키니까요. 점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개를 놓고 개 안에 지금 뭐합니까? 계속 받아주죠.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가는 맛있어. 연세법이네요. 자, 연세법으로 지금 그 상황을 그렇죠? 지금 그 어떤 공간을 점점 이렇게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개 안에 너를 결박해서 갇혀 있다는 거죠. 놓고 쌍배모, 외걸쇠에 용거보기, 자물쇠로 수기 너 잠갔느냐? 그러니까 네가 못 나오게 그런 공간에다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궜느냐? 그래서 오지 못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달에 30날이니 이렇게 한 달이 굉장히 많은데 긴데 어떻게 나를 보러 오는 날이 하루가 없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설이 강조하고 있죠. 자, 너 왜 오지 않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고 나서 적절한 걸 찾는 건데, 자, 1번. 동일한 구조를 반복해서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어디서 있나요? 초장. 그렇죠? 초장에 보니까 못 오든가 지금 동일한 구조를 반복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왜 오지 못하니? 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섭섭한 감정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날짜 수가 없어요. 그렇죠? 2번 선지 보면 날짜 수를 대조한다고 했는데 날짜 수가 없고요. 날짜 수라고 하면 아까 날짜 수가 있긴 한데 뭐 날짜 수 대조 전체가 없는 거죠. 지금 한 달이 30날이니 이거는 뭐예요? 한 달이 30날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조가 아니라 얘는 구차시킨 거죠. 한 달이 1로 따지면 30일이니까요. 따라서 날짜 수 대조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네요.
자, 3번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연쇄법을 사용했으니까요. 맞는 선지입니다. 근데 감정의 기복을 표현하고 있다? 기복이라면 뭐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렇게 변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오지 않는 그 님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서글픔 또는 섭섭함 그런 감정이 일괄적이죠. 기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4번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했어요. 그렇죠? 점층을 상해서 공간을 축소했습니다. 자,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아니죠. 전체적인 내용으로 맥락을 봤을 때 4번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1번 맞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이 답이 확 와닿지 않았다 그러면 소구법을 사용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소구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낯설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지금 찾는 건데 물론 이제 발문에서 추론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빈칸이 나왔고 거기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추론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느꼈을 것 같은데 추론이라는 게 막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추론이라는 게 뭔가 내용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추론이라는 건 이 필자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추론이라는 건 이 필자가 글을 썼을 때 그 필자의 생각을 내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서 내가 이 부분에 이런 맥락을 통해서 이런 단어, 이 말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필자의 생각과 일치하겠구나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 특정한 작문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조작하는 능력을 운동 능력이라 한다. 자, 운동 능력에 뭘 줬어요? 정의 줬네요. 자, 그리고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은 지금 범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정했죠. 언어로. 즉 운동 능력이 있는데 운동 능력에는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무슨 능력요? 언어와 관련된 운동 능력. 그래서 이렇게 초점화 시켰죠. 그래서 화제를 던졌습니다. 이 글의 화제는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 이렇게 화제를 초점화 시켜서 잡아주는 지문들 많이 봐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언어와 관한 운동 능력은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 두 가지인데 모두 표현을 위한 능력이다. 제가 독서집에서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있으면 언급 순서는 재신 순서인 경우가 정말 많다고 했죠. 발음 능력, 필기 능력 두 가지를 언급했으니 지문에서는 먼저 발음 능력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필기 능력 제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문단이 발음 능력과 관련된 거고요. 3문단이 필기 능력과 관련된 겁니다. 따라서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겠네요. 그 말은 지금 보세요. 가의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지금 얘는 뭐예요? 발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요 3문단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2문단은 가와 관련된 거고 즉 얘는 발음 능력, 2문단 전체는 발음 능력이고 가는 발음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빈칸을 내가 찾는 거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읽고 얘를 찾는 거고요. 나는 필기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빈칸이 있는 거니 우리는 3문단만 읽고 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두 개입니다. 각각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가 2문단 읽고 이제 가를 찾을게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음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음성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자, 발음 능력의 정의가 나왔네요. 발음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즉 발음 능력은 음성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음 능력의 정의고요. 자, 이 발음 능력은 영유아기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습득이 됩니다. 얘는 뭐예요? 발음 능력의 특성이 되겠네요. 발음 능력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이 통해서 습득되는 거다.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게 되면 자, 이어지는 거죠.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습득이 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가 된대요. 자동화가 되어서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하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화라는 건 뭡니까? 자동화라는 건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이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만 자동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지만 자동화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자동화를 볼 때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읽으면 되죠. 아, 자동화라는 건 시행착오가 꾸준히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화는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전제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호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행착오와 이 문단에서 우리가 찾아야겠죠?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 자동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언어를 습득할 수 있어요.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렵다는 거는 언어 습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자동어가 안 돼서. 자동어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수많은 시행착오와 훈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습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 맥락을 거꾸로 낫에 붙여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맥락 가지고 지금 이 문단에 있는 필자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본다면 1번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호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서, 그렇죠?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우리 모호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가 됐다는 건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 훈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호는 그게 그 외국어는 그게 없으니까 발음하기 어려운 거죠. 모호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자동화되어 다시 읽어볼까요? 음성기관 움직임이 모호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어 음성 발음이 어렵다는 거죠. 원인, 그렇죠? 원인, 얘가 결과네요. 외국어 음성이 발음하기 어렵다. 결과, 그 원인은 뭐다? 가 때문이다. 즉 우리 언어에 너무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음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게 지금 2번 볼까요? 낯선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는 이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 지문에 2번 두 번째 문단이랑 관련성이 없어요. 낯선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된다. 이거는 이 문단의 내용에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문단의 내용은 필자는 이걸 주장한 거죠. 따라서 지금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1번에 가와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지금 답은 1번하고 3번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네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이제 3문단을 보면 이제 필기 능력이죠.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기 능력이 필요한데 필기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서로 구별되게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잘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글자의 모양을 쉽게 구별하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으로 또 잘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글씨를 쓰기 위해서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하기 위해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의식적이다. 왜 의식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요. 글자의 모양을 서로 구별되게 쓰는 것도 해야 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또 이쁘게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이 뭡니까? 이거 하지만이죠. 역적. 그렇죠? 이제 반대 상황이네요.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놀리는데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면 얘는 의식적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의지와 관련 없다.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니까 의식적이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not 의식적. 자, 그러면 요 not 의식적과 관련된 내용, 역접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의식적이다. 하지만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의식적의 반대인 not 의식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not 의식이 들어있는 게 뭡니까? 요거 1번 무의식적이고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의식이 없다는 거. 이게 not 의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되네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유아기에 훈련한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런 거는 나 지문에 없는 내용이죠. 나 지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유아기가 나왔던 부분은 어디였어요? 유아기는 굳이 잡는다면 이런 거죠. 여기 영유아기. 여기는요 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발음 능력이에요. 나는요 필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에서 유아기가 들어가면 얘는 범주가 안 맞아요. 지금 얘는 나는 3문단 내용인데 지금 유아기는 2문단 내용이니까요. 범주가 맞지 않죠. 따라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에서 필자의 생각을 우리가 필자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그렇지만을 통해서 역적 구조다. 그러니까 의식적이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식적이지 않다가 들어가야겠죠. 9번 가볼게요. 자, 9번은 어문 규정이 나왔습니다. 얘도 우리가 기출문제로 많이 풀어봤던 겁니다. 한글 맞춤법 40항이죠. 한글 맞춤법 40항. 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렇죠? 하다와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 받침이 울림소리. 자, 울림소리라는 건 뭡니까? 자, 자음에서는 니은, 미음, 이음, 리을. 요 네 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말의 모든 모음. 즉 받침이 없거나 이렇게 울림소리 뒤에 하가 오면 하에서 아가 탈락하죠. 하에서 아가 탈락해서 축약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받침이 기역, 비읍, 시옷으로 끝났다면 표기상 말하는 거예요. 한글 맞춤법입니다. 발음을 보는 거 아니에요. 표기 자체를 보는 거예요. 받침이 기역, 비읍, 시옷일 때는 하가 어떻게 됩니까? 하가 통째로 탈락하죠. 이렇게 통째로 탈락합니다. 그러면 무정타, 무정하다죠. 자, 그러면 여기 받침 이응이네요. 그럼 울림소리니까 얘가 탈락하겠죠? 그래서 히읗하고 디귿이 만나서 뭐가 됩니까? 타. 맞는 손지네요. 자, 섭섭치는 받침이 비읍이네요. 그러면 원말이 하지죠. 섭섭하지. 그러면 얘는 받침이 비읍이니까 하가 통째로 떨어져야겠네요. 그러니까 섭섭지가 돼야 되죠. 틀렸네요. 섭섭지입니다. 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선발토록. 얘는 어떻게 돼요? 선발하도록이죠. 하도록. 그리고 받침이 울림소리 리을이니까 여기서 하의 아만 탈락. 그러면 히읗하고 디귿이 만나서 티읕으로 추격되겠네요. 선발토록. 적절합니다. 자, 4번 생각컨대. 그러면 얘는 원말로 풀어주면 생각하건대인데요. 사건대. 그리고 받침이 기억이니까 하가 통째로 사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컨대가 아니라 생각건대가 되죠. 틀렸네요. 따라서 적절한 건 뭡니까?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정답 2번.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한자 문제입니다. 그쵸? 한자 문제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 어휘에서 한자 공부를 자주 좀 봤을 겁니다. 근데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자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난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도착, 불상, 경지, 추억이라고 있는데 문제 푸셨을 때 만약에 내가 한자가 좀 약했다 하더라도 지금 요 한자가 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록할 기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억입니다. 그렇죠? 기억이고 우리가 추억이라고 해서 하면 이거 쪼추 추자로 써야죠. 이거 쪼추 추자로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록할 기자로 썼으니까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한자가 나와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쫄면 안 되죠, 그렇죠? 쫄면은 안 보이는 거고요. 안 쫄면 그래도 내가 한자가 좀 나는 공부를 잘 많이 안 했어. 그래도 한번 풀어보자, 쫄지 말자 하고 이제 들어갔을 때, 얘는 아닌데?라는 게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 저 이제 해설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적절한 한자고요.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자, 또 독서 지문 나왔죠? 자, 이 지문의 특성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읽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받아가면서 읽는 거.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납니다. 자, 지각과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평가 기준이나 가정 하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프레임이라고 한대요.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프레임에서 일어나네요. 그렇죠? 받아서 읽으면 지금 맥락, 관점, 그 평가 기준,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프레임이라 한다. 그러면 결국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결국 항상 프레임에서 일어나는 거네요. 이렇게 받으면서. 자,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 뭐예요? 이거죠.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 이런 거죠. 프레임. 그러니까 같은 말을 지금 3번 반복하는 거예요. 2번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3번 반복하네요. 3번 반복했습니다. 한마디로 또 정리해줘요.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 이거잖아요.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 이런 것들이 프레임이고 그리고 그 프레임으로 항상 우리는 지각과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요. 사례 그냥 좀 더 구체적인 설명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렇죠? 진실이 아니다. 항상 우리는 지각과 생각은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프레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프레임이 뭐다?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의미한다. 내용이 딱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 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프레임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면 프레임은 없어져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프레임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면 프레임이 없어져야 되네요. 그게 아니라 프레임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에요. 그리고 그 정신활동,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여기서 지각과 생각을 한다고요. 따라서 3번은 부적절한 선지입니다. 1번이 이 지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딱 맞는 선지죠.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항상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거니까요. 4번, 프레임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의 기준이다. 이거는 아까 프레임을 우리가 맥락, 평가, 가정 이걸 다 프레임이라고 했었죠.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같은 맥락입니다. 1번하고 4번이 지금 같은 맥락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이제 12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은 대조 문제입니다. 비교 대조 문제인데, 제가 문제 봤을 때는 12번 독서 문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고 쉽고의 문제를 떠나서고요. 문제를 이제 출제한 그 방향성이 굉장히 이제 그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처럼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인 보잉과 자, 네모박스 쳐볼게요. 보잉과 에어버스의 에어버스는 3번. 버스의 중요한 차이점은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다.
저희가 이제 비교 대조를 이제 할 건데, 그죠?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특히 이제 딸 건데, 예전에도 제가 이제 독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차이점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없는데 차이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으니 그 안에서 다른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보잉과 에어버스의 중요한 차이점은 자동 조정 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잉하고 에어버스의 차이점이 활용 정도고요. 보잉과 에어버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동 조정 시스템의 활용은 있다. 이거는 공통점인 거예요. 둘 다 자동 조정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보잉하고 에어버스의 정도 차이가 있다고요. 만약에 보잉은 자동 시스템 활용이 없고 에어버스는 있고 그러면요,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아요. 자, 차이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통점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정도라고 했잖아요. 정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보잉의 경우에는, 자, 보잉 네모박스 언급 순서가 제일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잉부터 시작하는 거죠. 보잉의 경우에는 조종사가 대개 항공기를 조종관으로 직접 통제해요. 직접 통제한다. 조종관은 비행기의 날개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보잉은 자동 조정 시스템 활용이 없구나. 그러면 이 문장이 이상해져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즉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조작을 한다는 건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 자동 조정 시스템이 작동했어. 그 상황에서도, 그렇죠? 자동 조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읽어야죠. 그래서 지금 선지를 보면 볼까요? 지금 선지에서 4번 선지.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틀렸어요. 공통점 물어본 거죠. 그렇죠? 공통점인데 지금 이거를 차이점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잉이든 아니면 지금 에어버스든 둘 다 자동 조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겁니다. 정도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에 대해서 지금 선지가 나와서 굉장히 좀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고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조종관 대신에 사이드 스틱을 설치하여 컴퓨터가 조종사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종에 개입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보잉에서는, 자, 네모박스,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지만 에어버스, 세모어에서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고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죠?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결국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다. 관점이라는 건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관점이란 정의는, 자,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방향이나 태도를 우리가 관점이라 하는데, 이때 두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건 바라보는, 즉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태도의 방향이나 또는 태도의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기준점이.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거는 너무 짧아. 너무 짧아. 그건 크기로 본 거고요. 야, 그 분필은 너무 굵어. 그거는 굵기로 본 거죠. 그렇죠? 이 분필이 어때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너무 짧은 것 같아. 그건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야, 그 분필은 너무 굵은 것 같아. 그 말은 굵기를 가지고 그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라보는 기준. 다시요.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러한 차이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이, 즉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의 기준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선지 한번 볼까요? 선지에서 2번 선지 볼까요? 베테유는 인간이 쉴 수 있는 존재라고 보지만 원리원 보잉은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 지금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문장으로 본다면 베테유와 그 다음에 윌리엄이 지금 다르다. 그렇죠? 차이점이네. 아,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그리고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 즉 인간은 실수하지 않는 존재다. 지금 거니까 베테유가 윌리엄이 정확하게 다르네. 차이점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얘는요. 관점이 같아요. 지금.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이 지금 같잖아요.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이 같은 상태에서 인간은 실수해. 인간은 실수 안 해. 이거죠. 이거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라는 건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읽어보면 보잉설을 창립한 윌리엄 보잉의 철학은요.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에요. 보잉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될 수 없다. 이게 바라보는 관점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테유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한다. 베테유는 이런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에어버스 설계에서 조종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기준이에요. 즉 기준이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선지 2번에서 다시 보면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지만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기준이 똑같잖아요. 지금 인간을 바라보는. 그러면 얘는 관점 차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없죠. 그렇죠? 윌리엄 보잉은 인간이 실수하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왜요? 왜 그런 얘기 안 했어? 그 사람의 관점이 아니거든요.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버리면 이거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만약에 2번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요 부분, 단지 딱 요 부분.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했잖아. 그러면 차이점. 윌리엄은 인간은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겠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거예요. 반대추론처럼. 논리적으로 비약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관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같아버리니까요. 그래서 2번 선지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면 지운석이 없었어. 보잉은 인간이 실수한다는 얘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렇게 보면 너무 쉽게 보는 거고요. 선지를 너무 쉽게 보는 거고 2번 선지를 좀 정확하게 본다면 관점, 기준이 다르다는 건데 지금 얘는 기준이 같네. 그러니까 지금 이 2번 선지는 논리적 비약을 해버렸구나. 성급한 논리적 비약을 해버렸구나. 그런 논리적 오류를 범했구나 라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전형적인 독서 지문, 인지 능력 평가 문제 중에 선지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특히 어려운 선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딱 보면 좀 쉬워 보이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1번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보잉은 시스템 불안정성, 이게 기준이고요. 보잉의 기준이었고요.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가 가능하다. 이게 에어버스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어떻다? 둘은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같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명시해줬죠? 추론하라고. 명시해줬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필자 생각을 따라가는 게 추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감정, 이때 두 감정이라는 건 공포와 불안, 그렇죠? 공포와 불안이 함께 느끼거나 또는 한 감정인 다른 감정을 유발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가 문제점. 왜냐하면이 그 문제의 이유, PC가 되겠네요. 문제점의 이유. 자, 그리고 이제 예시를 던져줬습니다. 가령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목도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 그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두 감정은 자 이렇게 살해주고요. 이제 다시 돌아왔네요. 이처럼 정리해 줍니다. 두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혼동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같은 말 지금 또 반복해 주는 거죠. 하지만 자 이제 시작하네요. 두 감정을 야기하는 원인을 따져보면 두 감정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대요. 해결책이 있다는 거네요. 해결책이 있다. 공포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위험에 의해서 야기되는 불러일으켜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객관적 위험에 의해서 야기되는 상태, 객관적인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험에 의해서 야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다르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 문장걸 보시나요? 야기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야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뭐뭐에 의해 야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뭐뭐에 의해 야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문장꼴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이 부분,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와 지금 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공포는 실제하는 객관적 위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으며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이라는 거고요. 요게 다른 거예요. 뒤에 문장을 맞춰줬잖아요. 구별하라고. 자, 공포와 불안의 감정은 둘 다 자아와 관련되어 있지만, 자, 여기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차이라면, 이게 첫 번째 차이 1번이라면, 이제 두 번째 차이도 있어요. 그게 뭐다? 자아와 관련해서. 2번. 자아와 관련해서 서도 차이점이 발생한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고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아는 것을 말하고요. 자, 불안이라는 것은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말 아닌가요? 저는 딱 같은 말처럼 느껴지던데, 실제 하는 객관적인 위험이랑 그 다음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말하고요.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의 자아를 말하는 거고, 불안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것, 즉 위해를 입을까봐 걱정하는 것. 이게 미래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불명확한 위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에도 차이가 있지만, 자아와 관련돼서 차이가 있지만, 제가 글을 읽을 때는 이 내용이나 같은 내용처럼 보이더라고요. 자,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 자, 1번. 자신이 처한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처한 거죠. 그렇죠? 지금 처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공포입니까? 불안이에요? 이건 공포죠. 그렇죠? 경우에는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 아니죠. 바뀌었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는 뭐예요? 이거는 공포인 거죠. 불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불안감에 비해 공포감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서. 이건 뭐예요? 그렇죠? 미래에 발생하는 거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불안감이겠네요.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정확하네요. 정답 2번. 3번.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도 뭐예요? 미래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도 당연히 불안이어야 되죠? 공포가 아닙니다. 자, 4번.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을 위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죠?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큰 교통사고의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공포감이 큰 게 아니라 이거를 불안감으로 바꿔야겠네요.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인데 발문은 추론하라고 했는데 추론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앞에서 추론이라는 그 발문에서 추론은 단어가 없었던 아까 빈칸 추론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위에 있던 보잉 지문이 있었죠. 그런 게 추론 문제고요. 얘는 추론하라고 했는데 실제 문제를 까봤더니 추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추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건 아니고요. 필자의 생각을 그냥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자의 생각을 따라간다.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그러면 내용 일치 문제네요. 과학혁명 이전. 자, 시기 범주를 나왔습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 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였다. 천문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화제를 천문 분야로 지금 뭐합니까? 초점화시키고 있죠. 그렇죠? 철학은 전통 교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했는데 그 중에서 뭐 천문 분야로 넘어갑니다. 천문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학문의 범위를 좁히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 따라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자, 중심은 지구로 보는 거고요.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의 공전을 주위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이 정설을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다들 알죠. 지동설이 맞다는 거. 지동설이 맞다는 건 아는데 예전 사람들은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요. 그 신과 똑같이 생긴 인간, 그렇죠?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 중심이라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을 모시는데 그 신과 인간이 똑같이 생겼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과 똑같이 생긴 이 인류가 결국 우주의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청동석,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장 완벽한 인간이 사는 이 우주는 당연히 원운동을 해야 된다. 원이 가장 완벽하니까요. 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천체들의 공동체들을 관찰하는 도중에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청동솔로 가지고 우리가 별자리를 관찰해 보니 정확하게 관측이 안 돼요. 막 반대로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를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을 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동설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천동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지금 보세요. 반대로 움직이는 건 역행 운동이잖아요. 근데 천동설은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청동설을 부정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요. 청동설을 설명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주전원인 겁니다. 지금 청동설을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똑같이 프톨레마이오스도 청동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관찰했더니 역행 운동이 발생해요. 이거는 청동설로 설명해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동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전원입니다. 행성이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성이 공전할 때 이런 식으로 돈다. 얘네들이 자체로 돌면서 공전한다. 이런 게 주전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결별은 서서히 일어났다.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의 결별, 헤어지는 거죠. 그것이 서서히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코페르니쿠스가 행성의 운동 이론에 관한 책을 발간한 일이고,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에 태양을 넣었죠. 지동설. 태양을 놓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의 운동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맞으니까요. 그렇죠?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천체가 움직이는 거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까지 모든 경우의 수까지 다 따져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고, 근데 지동설로 잡았더니 모든 천체 운동을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원운동, 천체가 원운동 한다는 건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지동설로 바뀌고 나서 이제 원운동이 아니라 공전은 타원 궤도로 하죠. 타원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원은 불안정한 원이니까 그것을 또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까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데 사건적으로 본다면,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 일치니까요. 내용 일치 문제니까 관련된 선지들을 한번 쭉 봤을 때 지금 적절하지 않는 게 이게 틀린 거죠, 그렇죠? 프텔레마이오스의 주전어는요 지동설을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천동설, 그렇죠? 천동설. 그러니까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실제 관찰해 봤더니 역행 운동을 해. 근데 천동설은 역행 운동을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동설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전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과학혁명 이전에는 천동성을 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천동성과 지동성은 우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개념인 거죠. 천동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본 거고요. 지동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본 거죠. 그다음에 4번 행성의 공전에 대한 프텔레마이오스의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뭐합니까? 얘는 복잡하죠. 그렇죠? 맞지 않는 천동설을 주장하니까 지금 천체를 관찰했을 때 역행적 운동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역행적 운동을 다 일일이 다 계산하고 따져보니까 복잡해지는 거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하고 지동설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모두의 천체 운동이 가장 간단하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코페르니쿠스와 불화의 관측지의 영향을 받아서요. 나중에 누구나가요? 케플러가 우주의 행성의 운동 법칙을 3가지, 3법칙이라고 하거든요. 행성 운동 3법칙까지 다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그 3가지 안에 모든 것을 천체 운동을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훨씬 더 수학적으로 간단해지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 얘는 이제 표준어, 어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서 어문 규정 2문제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전에 얘도 우리가 기출문제로 많이 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수하고 숫을 구분할 때, 수와 숫을 구분할 때, 암수할 때는 이걸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이거 수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 숫을 쓰는 경우가 3개밖에 없어요. 그게 숫, 염소, 그 다음에 숫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나요? 그 다음에 순양이죠. 요 3가지만 수수 쓰고요. 나머지는 다 수를 씁니다. 그래서 염소는 수수 써야 되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사이시오 표기죠. 우리가 사이시오 표기는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돼요.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구조죠. 구조가 고유어 또는 고유어 한자여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사이소리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얘가 사이소리 현상이 사이시오 표기의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사이소리 현상은 뭐예요? 뒷말이 된 소리를 발음되거나 뒷말이 된 소리로 발음. 예를 들면 초랑 불이 결합했어요.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촛불.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물론 원칙적인 발음을 썼습니다. 허용된 발음은 일단 넘길게요. 그 다음에 니은음이 덧나거나, 또는 니은음이 덧날 때, 합성어에서 뒷말이 된소리 발음되거나, 합성어입니다. 반드시 합성어에서 니은음이 덧나거나 또는 니은음이 덧났을 때 우리는 그 발음을 사이소리 현상이랍니다. 근데 위층은요, 위층을 보세요. 위랑 층이 결합했죠. 그리고 발음은요, 위층입니다. 여기서 요 뒤에 된소리 발음되는 게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음이 덧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윈층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니은음이 덧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층은 사이소리 현상이 아닙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면요, 사이시오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써야 돼요? 위층으로 써야 됩니다. 특히 표기 자체에 뒤에 초성이 지금처럼 거센 소리거나 또는 된소리인 경우에는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2번은 잘못된, 2번도 잘못된 선지네요. 1번하고 2번도 맞춤법이 틀렸죠. 3번. 자, 아지랑이죠. 그렇죠? 아지랑이. 만약에 아지랭이가 됐다면 전설모음어가 됐다는 건데, 전설모음어가 표준어로 인정되는 건 4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남비가 냄비가 됐다든가, 아니면 나기가 내기가 된다든가, 시골나기가 시골내기로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동댕이치다. 그죠? 내 동댕이치다. 원래는 내 동당이치다 또는 동당이치다인데, 그게 전설모음어로 인해서 동댕이치다, 내 동댕이치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 4개밖에 없어요. 표준어로 인정되는 게. 전설모음어로 인해서 표준어가 인정되는 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의례. 의례는 원래 이게 표준어 규정입니다. 표준어 규정 10항에 있는 내용인데 단모음으로 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례가 의례에서 왔어요. 의례에서 왔는데 얘가 의례로 바뀝니다. 의례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어 규정 10항에 의해서 얘를 우리가 발음대로 의례, 발음대로는 아니고요. 원래 레는 레로 발음해야 되죠. 이렇게 바뀌게 단모음으로 그냥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변천을 통해서 지금 표준어는 의례가 맞습니다. 의례가.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얘는 표준어 규정 제10항을 가져간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자, 이제 16번을 볼 건데, 많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독서 지문도 아니에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각의 위치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택지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풀면 되는 건데, 혹시 16번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못 풀었다는 건 아마 태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데, 저는요, 보자마자 이렇게 한자를 던졌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한자를 던졌는데, 모든 국가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가시험이 마찬가지, 수능 포함해서 모든 국가시험이 마찬가지인데, 수능 출제자들은 잉크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잉크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요. 이런 거 썼고 인쇄하잖아요. 잉크 낭비예요. 잉크 낭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표기를 준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표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그냥 저 습관적으로 선지에서 표기 줬네, 한자 표기 줬네, 이런 게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안 보였다면 이번에 지방직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시험에서 뭔가 굳이 안 줘야 될 걸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난독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음, 즉 정교한 독서라는 뜻. 정교한 독서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얘를 A라고 해볼게요.
A 정독입니다. 자, 정독은 A는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이 정독 B와 어떻다고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동음이어라는 거네요. 그렇죠? 동음이어가 원래 소리는 같지만 뜻은 다른 겁니다. 기억 적절합니다. 그래서 고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1번 선지는 틀린 선지. 수정 방안으로 적절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자, 니은이 어딨나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 모든 단어에 무엇이 정교하다는 건 뭐예요? 자, A에 초점을 잡아놨네요. 자, A를 초점을 잡아놨습니다. B가 아니라 A에 초점을 잡은 거죠.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정교한다는 건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독의 결과, 이때 정독이 뭐예요? 지금 얘는 당연히 A죠. 정독의 결과로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다. 그래서 2번 니은을 정독으로 아니죠. 이게 맞죠, 그렇죠? A 정독이 지금 정교하는 거 A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A의 한자가 이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네요, 그렇죠? 정독의 결과로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발달하면 결국 독서의 속도가 빨라져서 빨리 읽기인 속독이 가능해집니다. 자,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짧은 시간에 같은 책을 제대로 여러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독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속독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은요, 다시 보면 여기가 하재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 정교할 것일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속독 들어가는 거죠. 이제 속독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이제 섞은 거죠. 정독과 속독을 섞은 겁니다. 즉 정속독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근데 정속독에서 한자가 이 정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보세요. 다시요. 얘가 A예요. 얘가 B예요. 이 지문은 A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B는 날려버렸어요. B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A를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속독 얘기하죠. 그리고 이 정독과 속독을 합치면 돼요. 그러면 한자 보세요. 정속도죠. 한자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뭘 끌고 들어왔는가? 두 개를 제시했고 얘가 동음이었는데 A를 끌고 들어왔다? A를 끌고 들어왔는데 한자가 되네.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물론 이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제가 물론 이제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를 했죠. 정교하는 거 뭐예요?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자 인식했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출제자가 이 지문을 만들 때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했니? 그러면 한자가 틀린 거 보이겠지?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지금 얘랑 얘 중에 얘를 초점을 잡고 끌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속독 들어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에서 한자를 굳이 명시했네요. 그렇죠? 한자를 굳이 명시해 줬어요. 그러면 잉크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3번 정속독으로 수정한다가 아니죠. 얘가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자가 잘못됐으니까 이 정자를 써줘야 됩니다. 이 정자 A의 정독에 그 한자를 써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3번입니다. 한자를 봤어야 된다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생각을 못했다면, 그렇죠? 못했다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글만 읽고 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의 독서를 계속 접근했었다면 아마 좀 안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재밌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은 이제 현대시가 나왔네요. 그렇죠? 문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막바지 떼압벽 속에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매미가 엄청 시끄럽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조용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조용한 거예요.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인 소리인 듯. 요거 적어 놓을까요? 정적인 소리. 정적인 소리인 듯 쟁쟁쟁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늘 소리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조용해요.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유추네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상 전개 방식. 보통 시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자연현상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인간의 삶의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자, 그럼 똑같은 거예요. 소나기처럼 숨차게 정수리부터 몸으로 불이 떴더니, 그러니까 그만큼 시끄럽게 아주 활기차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더냐.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로 펼쳐지기만 했으니 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조용하다는 거죠. 앞에 매미가 시끄럽게 울더니 이젠 조용해졌어.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가? 사랑도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끄럽고 활동적이더니 나중에는 그냥 정적이라는 거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없는. 그래서 지금 매미의 상황과 사랑의 내용을 지금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1번 갑작스럽게 변한 자연현상을 감각적이라는 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작스러운 자연변화 보면 여기서 매미, 울음 전부 다 뭡니까? 청각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각. 그러다가 별의 천지가 별의 희한한 그의 소리에 멍청에 빨려 들어간다. 이런 거 전부 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지가 별의별 희한한 그늘 같은 것도 눈에 보는 거고요. 물론 소리라고 해서 얘가 시각에 청각하는 맞는데 공감각이죠. 시각에 청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인다,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번 갑작스럽게 변하는 자연현상을 매미가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해. 그걸 감각적으로, 주로 청각이죠. 주로 청각으로. 처음에는 청각으로 시끄럽다가 지금은 조용하니까요. 감각적으로. 청각도 감각에 해당합니다.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절하고요. 2번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이 앞부분은 대부분 청각이긴 하지만 여기 뒤에 보면 소나기라든가 그렇죠? 정수리부터 목물로 불이 돋는다 이런 건 다 눈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맑은 구름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위에는 이쪽 앞에 1년 같은 경우는 청각이 주로 이룬다면 2년 같은 경우는 시각이 주로 이루고 있죠. 따라서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는 선지고요. 얘를 묶어서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감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이 감각적 이미지를 다른 말로 그냥 감각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1번하고 2번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내용적으로. 물론 이제 갑작스러운 자연 변화라는 내용이 1번에는 추가되어 있지만 이건 추가되어 있지만 지금 뒷부분과 2번 선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적절하네요. 그 다음에 4번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을 이루었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반어법이 아니죠. 아까 적었는데 제가 지운 거 정적인 소리. 소리가 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고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그래서 수식 구조가 안 맞아요. 역설법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건데 소리는 내야죠. 그렇죠? 정적이라는 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소리가 난다라는 거니까 수식 구조가 안 맞는 거죠. 역설법이네요. 그래서 반어법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역설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니면 문제 푸실 때 역설법 굳이 못 잡았다 하더라도 반어법이 없는데 라고 들어가셔도 되죠. 그렇죠? 반어법을 잡을 게 없는데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또 이제 독서지문이네요. 자, 루카치는 자,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자, 총체성에 뭐가 나왔습니까? 정이 나왔네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 이게 총체성입니다. 총체성의 개념을 기준으로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시대는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자,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 정도는 낮아진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시대가 점점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은요 계속 낮아지는 거네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시대와 총체성은 반비례 관계를 우리가 잡을 수 있겠네요. 시대가 점점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은 계속 낮아진다. 근데 그때 총체성이 뭐예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읽을 때 총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뒤에서 이제 계속 총체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거는 항상 읽을 때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항상 정의가 나왔을 때 그 정의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의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읽어줘야 돼요. 자, 보세요. 첫째는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그게 아니죠. 첫째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이렇게 읽는 거죠.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다. 완전히 되어 있는 서사의 시대다. 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는 여기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1호라고 할까요? 1호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있다. 그죠? 하나로 얽혀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구현된 겁니다.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완전히 하나라고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들이 그리스와 트로이 두 배로 나누어 전쟁을 벌일 때 신들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두 패로 나누어 전쟁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쟁과 신의 전쟁이 같다. 즉 인간과 신은 구분할 수 없다. 이게 첫째 서사시의 시대입니다. 자, 이제 둘째 비극의 시대. 자,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된다. 무슨 말이에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낮아지니까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낮아지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두 세계가 완전하게 분리되진 않고요. 신탁이라는 약한 통로로 이어져 있다. 비극에서는 신은 인간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그저 전달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앞에서는 뭐 했어요? 인간의 전쟁과 신의 전쟁이 완전히 똑같았죠. 인간의 전쟁이 일으키면 신도 똑같이 같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신이 인간의 삶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신탁만 명령만 하는 거죠. 통로를 통해서. 자, 셋째,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여서 이미 계몽되어 있대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신탁 같은 것은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총체성은요, 지금 결합되는 그 정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분리되는 거니까 결합 정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신의 세계는 인격적 성격을 상실하여 이데아라는 추상적인 세계로 바뀝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그 사이에 어떤 통로도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분리된 세계예요. 이제 완벽한 분리입니다. 신과 인간의 완벽한 분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계몽사상은 서사시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전환을 이끌었다. 자, 계몽사상이 어디 있냐면요. 셋째에 있어요. 셋째. 신과 인간의 완벽한 분리. 신과 인간의 완벽한 분리. 거기에 계몽이 있습니다. 근데 서사시의 시대는 첫째잖아요. 서사시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전환을 이끌었다. 그러면 분명히 이 계몽사상이요. 서사시에 있거나 서사시 시대에 있거나 아니면 최소 둘째인 어디 있어야 돼요? 비극의 시대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최소 서사시의 시대에 있거나, 그죠? 여기에 계몽이 있거나, 아니면
비극의 시대 정도에선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 전환이라는 게 생기죠. 전환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는 계몽사상은요. 아까 셋째 보면 이미 계몽된 세계예요. 이미 계몽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환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 이게 계몽사상이 정말 시대를 전환을 이끌었다면 이 계몽사상이 첫째나 아니면 최소 둘째에서는 언급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셋째 그 부분에서 이제 계몽이라는 단어가 도출되기 시작하니까 얘는 전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계몽사상은 서사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전환을 이끈 게 아니라 무엇이 이끈 겁니까?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전환을 이끈 건 총체성이죠. 총체성이 이끈 거고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몽사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2번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에 비극적 세계를 플라톤은 셋째였죠. 그러니까 범주오르예요, 전부 다. 셋째. 그런데 신탁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 여기까지 맞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은데 비극의 세대는 얘는 뭐예요?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범주가 안 맞죠. 범주오르입니다. 범주오르고요. 3번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아니에요. 각기 다른 기준이 아니라 같은 기준이죠. 각기 다른 기준이 아니라 같은 기준. 여기서는 총체성의 기준입니다. 총체성에 따라서 그리스 세계를 세 시대로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고요. 4번. 자, 이게 정답이네요. 에오는 에오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얘가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둘째인가요? 예, 둘째네요. 따라서 첫째에서 둘째로 갈수록 총체성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렇죠? 따라서 둘째에 비해 첫째에서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얘보다는 높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4번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이렇게 치환시켜서 읽었으면 조금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주 오류를 가지고 선택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 2개 정도는 범주 오류 가지고 만들어놨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소설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소설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독서 지문을 만들었는데, 자, 목유록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꿈으로 들어가는 거죠. 소설에서 이제 꿈으로 들어가는 소설들을 우리가 이제 목유록 계열의 소설로 보는데, 자, 꿈에서 놀다 온 기록이라는 뜻으로, 자, 일단 목유록의 정의가 나왔네요. 자, 어떤 인물이 꿈에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듣고 현실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가 목유록의 정의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목유록의 특성이 되겠네요. 성격, 특성. 자, 이때 꿈을 꾼 인물인 목유자의 역할, 목유자의 정의 나왔네요. 목유자는 꿈을 꾼 인물을 이제 목유자라고 합니다. 목유자의 역할에 따라 목유록을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구분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급 순서가 제시 순서니까 참여자부터 시작하겠네요. 참여자형에서는 자, 이제 먼저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목유자가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토론과 시연에 직접 참여합니다. 직접 참여. 그러니까 참여자형이겠네요. 직접 참여. 그러면 방관자형은요, 용어대로 직접 참여하지 않겠죠. 방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유자가 인물의 모임을 엿볼 뿐 직접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방관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방관자형이죠. 자, 16에서 17세기 창작되었던 목유록에서는 참여자형이 많답니다. 자, 참여자형에서는 목유자와 꿈속의 인물이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요. 자, 이거는 자, 참여자형의 특성. 그러나 주로 17세기 이후, 자, 시기를 구분했네요. 17세기 이후에서는요, 방관자형이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17세기 이후에 지금
참여자형 또 계속 이어지는 거고 17세기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고 17세기 이후에 방관자형이 도출된 겁니다. 그죠? 새로 나온 거예요. 방관자 형에서는 목류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대의 법비 구조네요.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다는 거죠. 그렇죠? 참여자형과 달리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다. 그렇죠? 방관자니까요.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다. 이 시기의 목류록이 통속적이고 호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것은 목류자의 역할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지금 이 목류자의 성격이 참여자형에서 방관자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나오는 목류록 계열의 소설들은 전부 다 통속적이고 뻔한 내용들, 그 다음에 허구적, 상상적인 내용으로 많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부합하지 않는 거. 자, 2번 볼까요? 17세기보다 나중에 시기의 목류록에서는 목류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아니죠.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참여자형이잖아요. 17세기 이후에는 방관자형이죠. 방관자형에서 그 목류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17세기보다 나중의 시기에 목류록에서 이제 목류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 유지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경향이 있지만 방관자형, 즉 현실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뭐 새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목류자가 모임의 구경꾼 역할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방관자죠. 방관자형 말하는 거네요. 역할을 하는 목류록은 즉 방관자형에서는 자,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맞는 선지죠? 3번은 적절한 선지고요. 2번이 잘못됐네요. 나머지 1번하고 4번 선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얘도 내용 일치 문제인데요. 자, 얘도 대조형입니다. 비교 대조형 문제예요.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하면서 읽어야겠네요. 자, 디지털 트윈. 자, 트윈은 네모로 쳐볼게요.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입니다. 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자, 얘는 세모 쳐볼게요. 메타버스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지만 활용 목적인 측면에서 구분이 됩니다. 활용 목적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자, 메타버스는, 자, 세모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에게, 자, 요게 핵심이에요. 메타버스는 새로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의 목적, 활용 목적의 차이가 있겠죠. 이 목적에 제공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이게 활용 목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 디지털 트윈은, 자, 네모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사물,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의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여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사용자는 이것 때문에 수단, 결과, 이용자는 가상의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물,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의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해서 어떻게 똑같이 복제하고 싶어요. 똑같이 복제하고 그 다음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서 수단, 그 결과 트윈을 통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얘는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거고요. 이게 활용 목적인 거예요. 얘는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 새로운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 그게 지금 메타버스의 목적인 거죠. 자, 이제 활용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 이제 다시 네모.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자, 시장 확대.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해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한대요. 왜요? 트윈은요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딜터 트윈이 계속 트윈입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안정성과 경제성을 상수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 글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트윈하고 메타버스의 차이점. 무엇을 통한? 활용 목적 측면. 활용 목적에서 측면에서 메타버스와 트윈의 공통점과 차이점. 특히 물론 차이점이죠.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는요 다른 얘기입니다. 트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문이 두 개입니다. 지문이 두 개를 지금 붙여놓은 거죠. 자, 적절한 걸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 향상 이런 거는 지문 속에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요? 트윈은요? 경제성과 안전성이 높죠. 그렇죠? 맨 마지막 문단이 있었네요. 3번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윈은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3번 선지 맞고요. 자, 틀린 건 4번이네요. 자,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 이거 메타버스죠. 범주 오르네요. 그렇죠? 새로운 문화, 메타버스입니다.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메타버스는 새로운 경제사회 문화. 그렇죠? 새로운 문화네요. 따라서 새로운 문화는 메타버스, 세모. 트윈은 네모. 그래서 뭡니까? 미스매치. 범주 오류죠. 매칭을 잘못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네요. 그래서 앞에 뒤쪽으로 갈수록요 보니까 독서지문에서 범주 오류를 가지고 선지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범주 오류가 이제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 국가직 국어 기출문제 해설이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국어 중에 지방직이 어려웠었어요. 그렇죠? 지방직이 어렵고 올해 국가직 난도를 비교해도 쉬웠습니다. 쉬웠기 때문에 올해 지방직도 아마 작년처럼 국가직보다는 지방직 국어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지방직 국어에서 명제 추론 나왔었잖아요. 우리 대우 명제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데 지금 국가직 시험에서는 그 독서집에서 명제 추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명제 추론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대우 명제로 돌릴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국가직 국어 합격 예측 풀 서비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와서 한번 이제 기록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이제 지방직도 있으니까요.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